이수 교수님, 그 전쟁 윤리에 대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유일한 목표는 승리 아닙니까? 네. 승리 이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은 기만이다. 적을 속이는 것이 전쟁의 핵심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적을 속여야지만 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속이는 과정에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건 필수적인 게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군인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라든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든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리학에서 얘기할 때 타입 티어리라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지금 뭐 한 120km 이상, 120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교통경찰이 100마일밖에 달릴 수 없다. 그건 위반이다. 그러면 교통경찰은 절대로 범죄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범죄자가 위반했다고 한다면 교통경찰은 그보다 더 크게 위반을 해서 그래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룰하고 경찰, 지금 말할 때 범죄자를 쫓는 경찰의 룰은 달리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전술이다. 작전술입니다, 정말. 그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 아닌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거. 적의 포로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비인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제가 좀 더 이 강도 있는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이 우리 아군의 포로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의 포로를 고문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과 원칙을 모두가 지키면 좋은데 적이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반하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전쟁 규칙이 있습니다. 전쟁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법의 핵심은요. 역시 인권 존중입니다. 전쟁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인권 존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포로라든가 투항자라든가 예컨대 포로나 투항자들은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부상병 같으면 싸울 의지는 있지만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싸울 의사가 없거나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난컴배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난컴배턴트는 그런 어떤 가혹행위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 죽인다든가 이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군이 아무리 우리 아군들의 포로들을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군의 포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전쟁법에 어긋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냐 도대체 송양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최대한 법에 따라서 대우해 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계속해서 아군의 그렇게 포로를 함부로 할 때는 국제법이 우선 요청할 수가 있고 중단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국제법이 말도 듣지 않고 안 된다. 그때는 제3의 방법을 가야죠. 그게 뭐겠습니까? 설사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이미 법 자체의 과정을 거기에 소위 호소했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여주지 않아서 그런 가혹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달리 취급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고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하철역에다가 시한폭탄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뒀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해뒀는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 단 2시간 이내에 터지도록 돼 있다. 이런 테러리스트는 고문을 해서라도 그 장소가 어딘지를 빨리 알아내는 것이 무고한 시민들을 살리는 의무가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도 고문하면 안 됩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제가 뭐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상 원론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테러리스트라고 할 때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그냥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가령 전쟁 당사국의 어떤 일환이었다. 또는 전쟁 당사국, 소위 합법적인 국가 전쟁 상대국의 어떤 대원이라든가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포로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의거해서 다시 말해 전쟁법에 의거해서 대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문 문제는 좀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 그런데 만약에 이 테러리스트가 교전 당사국이 아니고 소위 합법적인 국가의 어떤 대원도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냥 범죄, 단순 범죄자다. 네. 그러면 다르죠. 단순 범죄자라고 한다면 국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테러리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전 그 당사국의 일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범죄자로 보느냐. 만약에 단순 범죄자로 본다면 아마 해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전 당사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절대로 얘기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포로가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포로가 권리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탈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탈출하려고 하는 권리, 그 다음에 그것은 소위 포로한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논리로 테러리스트를 할지라도 정당한 어떤 적대국의 소위 교전 당사국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불법적인 어떤 그 소위 고문이라든가 가혹행위 자체는 언젠가는 그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예상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소위 제가 또 원론적인 얘기 하나로 하는데요. 예. 아까 제가 강의할 때는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전쟁 윤리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인용되는 것이 공리주의 이론이고요. 절대주의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규칙 공리주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행위 결과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중폭격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소수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올 수 있는 군사적 이득이 크다고 한다면 용인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 그 용인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이 점점점 선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주의는 행위 결과 자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느냐 아니느냐, 인간의 의문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을 가혹하게 다룬다. 안 된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주의 입장이거든요. 이 두 개의 논쟁이 너무나 극대화되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소위 오늘날 공리주의에 변형된 형태입니다만 규칙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두 개의 양자의 어떤 그 중간선상을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칙 공리주의는 뭐냐면 우선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위 인권 존중의 원칙 자체를 지켜라. 네. 그런데 이 인권 존중의 원칙이 극에 가서 이제는 이것을 지킬 때는 잘못하면 송양지인의 꼴이 난다. 그때는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단서를 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테러리스트의 예. 경우는 그 예로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핵무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대량 살상 무기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근데 지금 북한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인류 역사상에 2차 일본에 미국이 핵무기를 최초로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최초자 네. 최후였습니다. 네. 그런데 핵무기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국제법으로 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렉티브 서바이벌이 첫 번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법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금지되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선상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는 결과적으로 안 써서 우리 세계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있습니다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 할수 말아라 있죠. 그러는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의 위반이지만 우리가 범죄자가 많이 있는 까닭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핵심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류 공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핵무기를 써야 될 시점밖에 없다.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위험하다. 그 위험이라는 건 공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죠. 아무리 사용하고 공멸이 싶다 할지라도. 아니면. 공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각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똑같이 아까 제가 규칙 공리주의자로서 리차드 브란트라고 하는 학자의 제가 학설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브란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규칙은 인권 존중의 원칙을 비롯해서 모든 규칙은 다 지켜라. 공중폭격도 하지 말아라. 포로도 살상하지 말아라. 다 말아라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가피한 상황. 그렇습니다. 애는 이거- 사용해도 된다? 그런 경우는 브란트가 핵무기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뉘앙스로 볼 때 현저한 결과적 이득이 감지된다면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공리주의자인 거예요. 다만 이제 훨씬 양심적인 공리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리차드 브란트의 그 이론에 입각해 본다면 비록 핵무기를 할지라도 공멸이라는 전제가 해소되고 불가피한 상황이고 정말 현저한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브란트 같으면 핵무기의 사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네. 독일이 V로켓을 쏴가지고 네. 그것도 런던의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쏴가지고 당시에 그 런던 시민들 상당히 공포에 떨었던. 네. 이후에 영국이 또 예. 드레스덴에 가가지고 예.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중폭격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그냥 융단 폭격으로 드레스덴이라는 독일 도시를 초토화 만들어버리는. 근데 거기가 무슨 뭐 군사적 요충지도 아니고 네. 단순히 그냥 너희도 한번 맛 좀 봐라. 보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비난을 산 적인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드레스덴 폭격 비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거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복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비대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보복이라는 게 악으로 갚을 때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갚겠다. 이것이 정의로우냐 아니냐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저는 아마 정의라고 본 것 같아요. 보상적인 보호 또는 시정적인 보호 이런 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구약 성서에서도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것 자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경우에 보복 자체를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또 다른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들었던 몇 가지로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제한을 둬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스덴 폭격처럼 영국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폭탄을 떨어부었단 말이에요. 오늘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칭적인 보복 또는 폭격은요 전쟁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쪽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쪽에서 포탄 5발 쏘면 우리도 딱 5발 쏴야 됩니까? 물론 꼭 그렇게 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10발 쏘면 어떻습니까? 20발 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발 쐈는데 한 1000발 갖다 두어버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복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 다시 인류가 공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현행법에서는 비대칭적인 보복은 교전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청중들한테도 한번 예. 질문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리더가 설득하면서 이끌어간다면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리더가 해결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뭐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 봅신 주제인데 많은 군 원로들은 군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계질서 속에서 신속한 명령이 하달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메가드 장군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민주화라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시대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면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민주화된 군대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허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군대가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요. 거기에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무질서해 보일 만큼, 그렇게 보일 만큼 뭐라고 해요?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작 임무에 떨어지면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내가 설득해서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군대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사태 났을 때 전역을 바로 앞둔 병사들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후임병이 왔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남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발적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제로 너 전역하지 말아라. 그럼 아마 마음이 상했어도 전역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힘이 민주화 군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런 힘 자체가 저는 진짜 우리 군대의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 이민수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같은 주제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쟁에서도 암살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이 우리 포로를 고문하면 우리도 우리 포로를 고문할 것인가? 적이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로봇가 책임진다고요? 아니죠. 로봇을 투입시킨 그 작전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죠.